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는 꿈의 신소재 그래핀. 20년간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포기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자가 생방송에서 한국을 조롱했죠. 그래핀 대량 양산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또 과장 홍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양산 중이라 발표하는 순간 그 권위자의 연구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확인하러 간 미국 여성 심사관이 발견한 건 한국의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20년간 숨긴 더러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그래핀이 진짜라면 왜 미국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레베카 콜린스 40살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증거로만 판단하는 기술감사관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세상이 떠드는 혁명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현장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보고서가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그래핀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1년에 100톤 규모로요. 워싱턴이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로비스트들이 의회에 전화를 걸어댔고 투자은행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핀이요? 꿈의 신소재라 불리지만 20년간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물질이었죠.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며 종이보다 얇은 물질. 하지만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 세계 과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과장 홍보겠지. 아시아 기업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니까요. 샘플 몇 개 만들어 놓고 양산이라 우기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7년 전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떠오르는 신의 감사관이었어요. 33세 나이에 실리콘밸리 최고 투자사의 기술 검증팀을 이끌었죠. 그때 맡은 프로젝트가 아시아 신소재 스타트업 검증이었습니다. 타이완의 한 작은 회사였어요. 그들이 내놓은 샘플은 완벽했습니다. 수치도 논문도 깔끔했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진짜다. 투자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샘플은 조작됐고 데이터는 날조됐으며 논문은 표절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었죠. 제 이름은 업계에서 속은 심사관으로 낙인 찍혔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프로젝트는 다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레베카 콜린스? 아시아 기업한테 당한 그 사람이잖아. 그 수치심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특히 아시아 기업들에게는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베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요. 한국 그래핀 발표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들끓었어요. 이건 기회다. 내 명예를 되찾을 기회. 저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검증하겠다고요. 한국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거짓을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린스, 자네한테 딱 맞는 일이야. 가서 확실하게 정리해.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가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발신자는 없었죠.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방해하려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단 브룩스였습니다. 제전 약혼자죠. 42살의 에단은 국방연구개발 라인과 기업 로비를 오가는 전략 담당자였어요. 우리는 5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타이완 사건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가 떠났죠. 레베카. 에단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한국 가지 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국가 전략이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에단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 일인데 왜 당신이 신경 써요? 에다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한국 성공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이번엔 정말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라는 말이요. 마치 지난번도 그가 관여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에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조심해, 레베카.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에단은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입을 막으려는 거였죠. 왜요? 한국 그래핀이 진짜면 미국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니, 진짜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어요. 한국 그래핀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죠. 불가능하다, 과장이다,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기사는 달랐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고 유럽의 독립연구기관이 샘플을 검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만약 진짜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요? 그럼 지난 20년간 불가능하다고 외친 미국 과학계는 뭐가 되는 거죠?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연구비는요? 그래핀 독점을 노린 특허 전쟁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출장 준비 자료였죠. 공장 주소, 연락처, 샘플링 프로토콜.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마야 로엘이었어요. 38살의 마야는 제 동기이자 경쟁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승진은 더 빨랐죠. 타이완 사건 이후 제가 밀려났을 때 마야가 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녀는 항상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간다며? 마야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내일 출발해요. 마야는 팔짱을 꼈어요. 한국이 진짜면 어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일 리 없잖아요. 마야가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만약 진짜면 내가 아니라 내가 보고서 쓸 거야. 너 같은 전과자한테 맡길 순 없으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과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이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마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지. 그리고는 돌아섰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전과자라고요? 저는 속은 피해자일 뿐인데요. 타이완 회사가 저를 속인 거잖아요. 왜 제가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만 피해자였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에단의 오늘 아침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내 커리어는 끝이야. 이번엔 정말로. 저는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7년 전 타이완 사건 관련 자료였어요. 보고서, 이메일, 검증 프로토콜. 모든 걸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1시간을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한 최초 검증 보고서가 없었어요. 초안 말이에요. 최종본만 남아 있었죠. 저는 항상 초안을 보관하는데 어디 갔을까요? 파일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없었어요. 삭제된 것도 아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군가 제 파일을 건드렸다는 뜻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레베카 콜린스입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가지 마세요. 당신이 찾는 진실은 한국에 없어요. 워싱턴에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워싱턴에 있다고요? 무슨 뜻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했어요. 진실이 어디 있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타이완 사건의 진실도 한국 그래핀의 진실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나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10시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베카. 돌아보니 에단이었어요. 어젯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는 숨이 차 있었죠. 뭐하러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에단은 제 팔을 잡았어요. 한 번만 더 말할게. 가지 마.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막으려는 거예요? 에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레베카, 넌 큰 그림을 모르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야. 지정학적 문제고 국가 안보 문제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핀이 국가 안보요?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아요? 에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핀이 양산되면 반도체, 배터리, 방산 모든 게 바뀌어.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그걸 한국이 가져가게 둘 순 없어. 저는 에단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거짓으로 덮으려는 거예요? 진실을 숨기려는 거예요?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면 난 널 보호할 수 없어. 그 말이 제 안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보호요? 7년 전엔 어디 있었어요? 제가 타이완 사건으로 무너질 때 당신 어디 있었죠? 에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죠. 당신은 언제나 큰 그림만 보잖아요. 사람은 안 보고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에단이 뒤에서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그래핀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수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순도 99% 이상, 면적 1제곱미터당 결함 10개 이하, 생산 속도 시간당 10kg. 만약 이게 진짜라면 산업혁명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배경, 연구진 이력, 특허 목록. 모든 걸 파헤쳤죠. 뭔가 허점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허점이 없었어요. 연구진은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었고 특허는 견고했으며 회사는 10년 넘게 꾸준히 연구해온 곳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스타트업이 아니라 진득하게 기술을 쌓아온 중견기업이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만약 이게 사기라면 너무 정교하게 준비된 사기예요. 10년을 준비한 사기요? 그게 가능할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에단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커리어는 끝이야. 이번엔 정말로. 왜 이번엔 정말로라고 했을까요? 지난번도 그가 관여했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 없어요. 에단은 제 약혼자였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제 커리어를 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7년 전 타이완 사건이 터지고 저를 떠날 때 에단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레베카 미안해. 난 실패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때는 그가 냉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실패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였어요.
피해자였죠. 왜 에단은 저를 실패자라고 불렀을까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죠. 잠시 후 안정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저는 벨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완 사건 자료를 꺼냈어요. 7년 전 파일들이었죠.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았어요. 당시 저는 타이완 회사를 3번 방문했습니다. 첫 방문에서 샘플을 받았고 2번째 방문에서 공장을 확인했으며 3번째 방문에서 최종 검증을 마쳤죠. 그런데 이메일 기록을 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3번째 방문 일정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3월 15일에 갔다고 기억했어요. 하지만 이메일에는 3월 20일로 적혀 있었죠. 5일 차이예요. 왜 기억이 다를까요? 더 이상한 건 그날의 회의록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썼더군요. 서명은 제 것이었지만 문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간결하게 쓰는데 이 회의록은 장황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조작됐어요. 누군가 제 기록을 바꿨어요. 왜요? 무엇을 숨기려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검증팀 명단을 확인했어요. 저 외에 3명이 더 있었죠. 기술 전문가 2, 행정 담당 1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정 담당의 이름이 낯익었어요. 제임스 웨스턴. 저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에단의 회사였어요. 제임스 웨스턴은 에단이 일하는 국방 로비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왜 그가 제 검증팀에 있었죠? 저는 당시에 그냥 행정 지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상했습니다. 국방 로비 회사 직원이 민간 기술 검증에 왜 참여했을까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타이완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죠. 에단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건 타이완 회사가 아니라 에단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고 게이트로 향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겨울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7년 전 타이완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거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처럼 보여요.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순 없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오전 9시 한국 그래핀 공장 방문. 담당자는 윤서진이었어요. 34살의 여성기술협력 PM이라고 했습니다. 이력을 찾아봤어요.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지난 5년간 그래핀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고 나와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이력이 화려하다고 기술이 진짜인 건 아니니까요. 내일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단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나는 건 제 커리어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누가 거짓말을 했든 제가 밝혀내겠어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6시였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입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회색 재킷.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제 얼굴은 긴장돼 있었죠. 아침을 거르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약속 시간은 9시였지만 일찍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주소를 보니 경기도 화성이었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 있는 교통 흐름.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인프라가 잘 돼 있네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프라가 좋다고 기술이 진짜인 건 아니죠. 레베카, 정신 차려. 당신은 검증하러 온 거예요. 감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거대한 첨단 시설을 상상했는데 평범한 공업단지 안의 건물이었죠. 외벽은 깨끗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 여성이었죠. 단정한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이신가요? 그녀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영어로 바꿔 말했죠. 저는 윤서진입니다. 기술협력 담당이에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진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죠. 적절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간결한 액세서리. 실용적인 사람이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실용적으로 보이려는 연출일 수도 있죠. 안으로 들어오시죠. 서진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깨끗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도 거대한 샹들리에도 없었어요. 그냥 흰색 벽과 간단한 소파가 전부였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 로비를 화려하게 꾸미고 각종 상패를 전시하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진에게 물었어요.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250명이에요. 연구원이 60명, 생산직이 140명, 나머지는 행정과 영업이죠. 250명이요?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세계를 바꿀 기술을 가진 회사치고는 너무 작았죠. 서진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크기보다 효율을 중시해요. 불필요한 인원은 뽑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효율이라.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죠.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과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외국인 검증관이 왔는데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그냥 각자 일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연출이라면 이렇게 무심할까요? 아니면 정말 일상이라서 신경 안 쓰는 걸까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준비돼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 3권과 태블릿 한 대였죠.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의 생산 데이터예요. 수율, 품질, 불량률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태블릿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날짜별, 배치별, 공정별로 정리돼 있었죠. 너무 깔끔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정리된 버전인가요?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원본은 서버에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시트가 떴어요. 수만 개의 행이 스크롤됐죠. 저는 랜덤으로 날짜를 골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일치했어요. 정리된 버전과 원본이 똑같았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불량 데이터도 포함돼 있나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불량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불량 분석이 품질 개선의 핵심이거든요. 그녀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불량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낮아졌죠. 자연스러운 학습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보통 회사들은 불량 데이터를 숨깁니다. 좋은 결과만 보여주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실패도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성공이 아니라 운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운영이라는 단어는 거짓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니까요. 거짓은 순간을 보여주지만 진실은 과정을 보여주죠. 운영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움찔했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르죠.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요. 실제 공장을 봐야 합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었어요. 머리에 캡을 쓰고 신발 커버를 착용했습니다. 에어 샤워를 거쳐 클린룸에 들어갔죠.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작업자들이 조용히 움직였죠. 모니터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검증관이 왔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제 방문을 알고 있나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달라질 건 없죠. 저희는 매일 이렇게 일해요. 저는 작업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뭐 하고 계신가요? 그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서진이 통역했습니다. 온도 9배를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섭씨 1100도에서 120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실시간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죠. 편차는 얼마나 되나요? 서진이 물어봤어요. 작업자가 대답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래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5도요? 그 정도면 매우 정밀한데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절해요. 사람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공장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촉매 투입 라인, 성장 챔버, 품질 검사 스테이션.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센서가 달려 있었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됐죠. 랜덤 샘플링 로봇도 봤습니다.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로봇이 무작위로 샘플을 뽑았어요. 편향을 막기 위해서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조작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본 게 아니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진이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섰죠.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편하게 대화했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긴장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출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정말 일상이라서 편한 걸까요? 식사를 하며 서진과 대화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수율이 90%라고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거예요? 서진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30%였어요. 5년 동안 조금씩 개선했죠. 실패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을 최적화했어요. 5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5년간 꾸준히 개선했다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재 한 명이 하룻밤에 해낸 게 아니에요. 팀 전체가 5년간 쌓아 올린 결과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팀이라고요. 하룻밤이 아니라 5년이라고요. 저는 타이완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때 회사는 천재 한 명을 내세웠죠. 6개월 만에 혁신을 이뤘다고 했어요. 거짓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진실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질문 리스트를 열었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50개였어요.
까다로운 것들이었죠.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촉매 조성은요? 성장 속도는요? 결합 밀도는요? 균일도 편차는요? 서진은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숫자로 그래프로 실제 샘플로 보여줬죠.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더 상세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답이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튀어나왔어요. 실시간 모니터 30일 데이터 랜덤 샘플링 결과. 모든 게 준비돼 있었죠. 이건 샘플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장이 숨 쉬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3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번호를 보니 마야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마야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레베카, 지금 뭐 하고 있어? 공장 검증 중이에요. 마야가 비웃었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돌아와도 보고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뜻이에요? 마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내 타이완 사건 원본 기록 사라졌어. 아예 없어졌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서버에서 삭제했어. 백업도 다 지웠고. 내가 당했던 가짜 샘플 사건 기록이 증발했다고.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마야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레베카, 이거 알아? 기록이 없으면 넌 그냥 실패한 심사관일 뿐이야. 피해자가 아니라 무능력자로 남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군가 제 약점을 잡고 이번 검증을 제 손에서 빼앗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죠. 마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레베카. 너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또예요. 또 제 인생을 망치려 해요. 7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한국은 진짜예요.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누가 막든 어떤 협박을 하든 저는 진실을 쓸 겁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하죠. 하지만 제 안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선이 바뀌고 있었어요. 조롱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공포로.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요? 그럼 7년간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누구죠? 왜 그랬죠? 무엇을 숨기려 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단이 저를 배신했다면요? 제가 사랑한 남자가 제 커리어를 망쳤다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서진이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빌딩에 불이 켜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한국의 기술, 사라진 기록, 에단의 경고, 마야의 전화.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내일 또 오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 오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길 게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서진이 손을 흔들며 떠났죠. 저는 로비를 지나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무시했어요. 3번째 울릴 때 결국 받았습니다. 뭐예요? 에단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레베카, 들어봐. 넌 위험해. 지금 당장 한국 떠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무슨 위험이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위험한가요? 에단이 한숨을 쉬었어요. 넌 모르고 있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정치 문제고 권력 문제야. 내가 한국을 인정하면 많은 사람이 곤란해져. 그래서요? 저보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에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전략적 판단이야.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요? 아니면 당신 이익이에요? 에단이 침묵했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레베카, 넌 내가 뭘 했는지 몰라. 너를 지키기 위해 뭘 했는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뭘 했다고요? 에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에단이 뭔가를 했다고요? 뭘요? 언제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타이완 사건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메일 하나하나, 회의록 한 줄 한 줄, 모든 걸 다시 읽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7년 전 타이완 검증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에 이상한 이메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정에서 발송됐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최종 샘플 재검증 필요. 3월 20일 재방문 예정. 저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서명이 찍혀 있었죠. 누군가 제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왜요? 더 이상한 건 답장이었습니다. 타이완 회사에서 온 답장이었어요. 알겠습니다. 20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조작된 샘플이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재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조작된 샘플을 준비했죠. 저는 그걸 모르고 검증했고 사기에 당한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당시 검증팀, 회사 IT 부서, 그리고 에단이었습니다. 그는 제 약혼자였어요. 제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제 이메일에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단이 그럴 리 없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제임스 웨스턴 행정 담당으로 검증팀에 끼어든 에단 회사 직원. 사라진 초안 보고서. 조작된 방문 일정. 그리고 타이완 사건 이후 저를 버린 에단.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에단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에단? 왜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갖 기억이 떠올랐죠. 에단과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 받던 날, 타이완 사건 이후 헤어진 날.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레베카, 미안해. 난 실패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실패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저를 실패하게 만들고 떠난 거였어요.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얼마나 냉정했습니까?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어요. 저는 진실을 밝히겠어요. 한국의 진실도 에단의 거짓도 모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했어요. 허점을 찾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생산 로그, 품질 데이터, 불량 분석, 개선 히스토리. 모든 게 투명했죠. 숨긴 게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경쟁사가 따라 할 수도 있잖아요. 서진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따라 할 수 있다면 따라 하세요. 저희는 계속 앞서갈 테니까요. 그 자신감이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감이구나.
숨기지 않는 자신감. 오후에 불량품 재활용 라인을 봤어요. 불량 그래핀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했습니다. 저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시 원료로 투입했죠. 서진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불량도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회사들과 다르네요. 미국은 불량을 숨기거든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기면 배울 수 없어요. 저희는 불량에서 배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쳤어요. 불량에서 배운다고요.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한다고요. 타이완 회사는 달랐어요. 그들은 성공만 보여줬죠. 실패는 숨겼어요. 그게 거짓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도 보여줬어요. 그게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틀간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저는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정직해요? 미국 회사들은 안 그런데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오래 가려고요. 거짓으로는 오래 못 가요. 진실만이 지속 가능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진실만이 지속 가능하다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 그래핀 양산은 사실이다. 수치는 과장이 아니다. 공정은 투명하고 체계적이다. 이 성공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5년간 쌓아 올린 결과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표를 만들었죠. 밤 11시가 됐어요.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60페이지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보내기 전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검증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짓은 화려하지만 진실은 단단하다. 저는 마우스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무시했어요.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서 보내면 넌 끝이야. 마지막으로 경고해.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어요. 제 상사에게, 회사에게, 세상에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7년 만에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로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별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말로 이긴 나라가 아니에요. 조용히 공장을 돌려 불가능이라는 세계의 구호를 폐기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증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 기자회견 이후 글로벌 투자가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한국과 협력을 시작했죠. 한국 그래핀 가격이 폭락했어요. 킬로그램당 10만 달러에서 10,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양산 효과였죠.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한국은 독점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나눴죠. 유럽 기업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립기술 검증 회사를 차렸어요. 진실만 말하는 회사였죠. 첫 고객은 한국 정부였습니다. 다음 세대 배터리 기술 검증이었어요. 저는 서울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서진이 공항에서 마중 나왔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젠 친구로 왔어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우리는 함께 공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진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많이 바뀌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뀌고 있어요.
천천히요. 여전히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와요. 저는 웃었어요. 당신들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라인을 봤어요. 배터리용 그래핀이었죠.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2배로 높이는 기술이었습니다.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멈추지 않는군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핀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은 배터리, 그 다음은 태양전지,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으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꾸준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죠. 저녁에 서진과 함께 식사했어요. 한국 전통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시켰어요. 서진이 먹는 법을 가르쳐 줬죠. 잘 섞어서 드세요. 저는 숟가락으로 비벼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배운 거예요. 천천히 섞어야 맛있다는 걸요. 서진이 웃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천천히 섞고 천천히 익혀야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 정직, 겸손. 그게 성공의 비결이더라고요. 서진이 말했어요. 레베카 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7년간요. 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넘어져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7년 전 타이완 사건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교훈이기도 했죠. 거짓은 화려하지만 금방 무너져요. 진실은 조용하지만 오래가요. 저는 거짓에 속았지만 진실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야였어요. 그녀가 서류를 건넸죠. 뭐예요? 마야가 미소를 지었어요. 새 프로젝트야. 한국 수소기술 검증이래.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수소 생산 원가를 10분의 1로 낮춘 기술이었죠. 또 한국이네요. 마야가 웃었어요. 요즘 한국이 핫해. 다들 주목하고 있어.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번에도 진실을 확인하겠어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 레베카. 넌 이제 진실의 파수꾼이야.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그래핀 최종 보고서였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죠.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한국의 그래핀 양산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다. 천재가 아니라 팀의 승리, 속도가 아니라 인내의 승리, 과장이 아니라 정직의 승리다. 이 성공은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다. 진실은 화려하지 않아도 이긴다는 것을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공개했어요. 전 세계 누구나 읽을 수 있게요. 다음 날 아침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죠. 감사합니다, 레베카. 진실을 말해줘서요. 한국인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자랑스러워요. 미국인이지만 인정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해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7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너뜨린 건 제 안의 오만이었지만 쌓아 올린 건 진실에 대한 믿음이었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미국이 한국과 그래핀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뒤늦게지만 협력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와요. 그날 저녁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해요. 미국이 함께하기로 했대요.
서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레베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진실을 말하겠어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요. 왜냐하면 진실만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조용히, 꾸준히, 정직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증인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의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뜨린 건 제 안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진실의 힘이었죠. 한국은 말로 이긴 나라가 아니에요. 조용히 공장을 돌려 불가능이라는 세계의 구호를 폐기한 나라예요.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